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자, 금요일 저녁 신나는 맥주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의 저자, 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 연결하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 맥주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 요약을 좀 해주시고 오늘 미국 맥주 2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이야기할 것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상당히 연결되는 측면이 강한데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은 아무래도 신대륙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넘어온 여러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에서 마시던 맥주의 전통을 미국으로 가지고 왔고, 그러한 덕분에 다양한 맥주들을 신대륙에서 여러 인종과 국적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이 나네요. 예. 네네. 뭐 냉장 설비라든지 아니면 냉장 유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예전에 뭐 탁주 양조장이라든지 막걸리 양조장과 마찬가지로 동네마다 그 동네의 개성이 살아있는 양조장과 맥주들이 있어서 예. 사람들이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독일 얘기할 때 저희가 맥주 순수령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는 또 네네. 금주령이 있었다면서요. 네, 뭐 맥주 순수령과 금주령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예. 1516년에 출발했었던 맥주 순수령이 상당한 그 긍정적 요소를, 그 부정적 요소들 당연히 있지만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 금주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좋은 점, 애초에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이 20세기에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멍청한 짓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예. 단순하게 주류 업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학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미국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비하함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예. 다소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법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왜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웃기기는 한데요. 네네. 1920년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20세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미국도 당연히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중대한 역사적 과업을 이뤄내기는 했지만 예. 그 이후에도 당연하게도 사회악, 예를 들면 폭력 문제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범죄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사회적 정의를 이제 되살려야 된다라는 다른 쪽의 그 시각을 갖게 되면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식으로 여겨졌었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국에서 그 자신들만의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했었던 그 청교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 또한 사회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코올을 먹고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여러 요소들이 또 당연히 여권 신장 같은 것들도 남성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네. 이 술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권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운동 같은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드디어 1919년에 그 수정헌법을 만들고요. 예. 1920년부터 이 금주법을 헌법에 의해서 전 주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알코올을 양조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것 전체가 완전히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럼 네. 그때가 완전 맥주로 치면 암흑기였겠네요. 네, 사실은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술들의 유통이 금지가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코올 도수가 0.5%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맥주 양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흑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른바 니어 비어, 그러니까는 맥주에 비슷하게 생긴 맥주맛 음료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다른 음료수를 만든다든지 치즈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산 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작은 양조장들은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게다가 그랬겠네요. 예. 네,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 0.5%라고 하는 알코올 기준은 과연 그럼 어떻게 만든 거냐? 아예 0.0%로 하지. 왜 0.5%였느냐? 예. 이 포도 같은 것들을 심지어 포도 주스를 만들 때조차도 그 안에 이제 당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그 발효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는 한 0.4%, 0.3% 정도의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는데 아하. 이런 것들마저 이제 처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애초에 포도 주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까지가 불법이 돼버리니까 예. 0.5%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그렇군요. 황금 비율을 찾아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알코올의 유통을 금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왜 몸살 같은 거 났을 때 포도 주스 마시면 가끔 취할 네. 때가 있거든요. 약간 아무래도 그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 법을 그 헌법 수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개정이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특히나 이 0.5%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그 이야기가 진행된 예. 이후에야 그 선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언제 해제가 되죠, 그럼? 네, 이게 그 진행이 돼서 1933년에 돼서야 비로소 금주령이 해제가 되게 되는데 엄청 오랫동안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금주령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금주령이 실시되자마자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금주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단체라든지 개인 입장에서도 금주령이 발효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의 사과를 하는 동시에 이제 금주령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펼칠 정도로 그 폐해가 심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만든 마피아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 건달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이권 같은 것을 조금 조종해주는 그 패거리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대단히 폭력단으로 그 성장하게 된 것도 이 당시에 밀주를 유통하고 금주령을 비웃으면서 비싼 폭리를 통해서 알코올을 유통하면서 벌어들인 그 자금이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범죄를 일어나는데 물론 예전만큼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없다 보니까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은 있었다라는 증거들도 있지만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이것을 딛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미국 역사에 나쁜 그림자를 드리웠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1929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 알코올을 통해서 그 미국 정부가 얻고 있었던 세수가 상당히 감소를 한 편인데 어떤 사람은 연간 뭐 10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미국의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 알코올에서 줄어든 세수가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1934년 물론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13, 14년의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결과적으로는 헌법 수정을 통해서 알코올의 유통이 재개가 되게 됩니다. 이 금주령 있었을 때 안호균 작가님이 만약에 미국에 계셨다면 금주령 철회 투쟁 같은 거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금주령 철회 투쟁도 했겠지만 이 당시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편법을 사용해서 그 술을 마셨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조차도 외국 공관을 찾아가 미국 주재로 있는 외국 공관을 찾아가서 파티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미국 법의 그 치외 법권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있다든지 독일 영사관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술의 유통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리거나 아니면 크루즈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혹은 남미로 여행을 하면서 영해도 이때 미국 영해가 아닌 경우에는 이 술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마음껏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면 뭐 제가 그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금주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더 화를 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못 마시게 하면 더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기도 하니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는 그대로 양조가 진행됐고 국경을 통해서 오늘날 그 멕시코나 콜롬비아의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밀수를 하는 주변 거군요. 지역 그 밀수로 해서 판매되는 밀주가 더 큰 사회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흑역사 금주령을 극복하고서 지금 사실 맥주의 중심이 됐잖아요, 미국이.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전이 된 건가요?
이 이후에도 미국 맥주의 역사는 사실은 최근까지 우리나라 맥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시기였는데요. 예. 이른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맥주는 부가물 라거라고 불리워지는 맥주인데요. 이 맥주는 그 맥주 분류를 할 때 이른바 페일 라거라고 불리우는 맥주에서 조금 더 갈라져 나간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페일 라거라고 하는 계열은 우리가 여러분이 회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치맥 같은 것을 드실 때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리나라 맥주, 드시는 예. 우리나라 맥주의 일반적인 계열이고요. 이 페일 라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미국식 라거, 부가물 라거, 에드식 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인 페일 라거보다 부가물을 많이, 그러니까는 보리 이외에, 보리 몰트 이외에 첨가물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예. 탄생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데, 독일에서 또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조 보리, 이열보리라고 해가지고 맥주 보리에 두 줄로 이 맥주 그 보리 열매가 열리는 보리 곡물이 열리는 구조인데 반해서 신대륙에서 미국인들이 재배했던 그 보리는 육조 보리라고 해서 6줄로 보리 이삭이 맺히는 보리였어요. 예. 당연히 6줄로 하나의 그 보리 가지에서 6줄의 보리가 열린다는 것은 생산력에서도 좋고 당연히 그 식량 작물로 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알곡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녹말의 양이 적었어요. 단백질이라든지 효소는 풍부하지만 녹말의 양이 작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양조를 하기 시작하면 보리를 투입한 것에 비해서 알코올 도수도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예. 그렇다면 뭐 유럽에서 이조 보리를 수입해다가 보리를 그 맥주를 빚었다면 참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유통이 편리했던 것도 아니고 외국산 작물을 들여와서 재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양조업자들이 특히나 이 금주령을 거치면서 다른 양조장들이 모두 다 그 고사를 해버리고 살아남아 있던 대형 업체들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단가를 줄이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었는데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대량으로 저가에 생산되었던 곡물 중에 하나였던 옥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통해서 녹말의 양을 즉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보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녹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해주면 보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대량으로 맥주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던 옥수수를 썼기 때문에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아하. 플러스 당연하게도 보리보다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달달한 맛이 더 그 강조가 되는 바람에 시원하면서도 쉽게 마실 수 있고 쓴맛이 적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고 있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맥주 정통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부가물 라거가 미국 전체를 뒤엎으면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까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안홍균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그 밀땡이나 버드와이땡도 부가물 라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쿠어땡이라든지 뭐 예. 밀땡, 버드와이땡 같은 맥주들이 이러한 부가물 그 라거의 3대장이라고 보통 BCM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이러한 부가물 라거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예.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공장이 일본 자본으로 공장이 생기면서 역사가 시작된 우리나라 맥주 역시나 이러한 부가물 라거의 전통을 상당 부분 잇고 있는 맥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크래프트 맥주는 언제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탄생하는 것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당시에도 뭐 크래프트 맥주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활성화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맹아라고 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뭐 법률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텐데요. 문화적인 측면도 사회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요. 네네. 미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으로 간주되었었어요. 그게 풀렸군요.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뭐 밀주가 유통된다든지 여러 가지 세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978년까지는 이러한 집에서 양조하는 이른바 홈 브루잉이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금지가 되었었는데 예. 1978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합법화를 시켜주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을 집에서 생산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밖에 들고 나가서 뭐 예. 미국 어린이들이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듯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맥주를 판매하고
그 상업적으로 유통을 시키지 않는 한 예. 아직도 합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가물 낙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주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획일화된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이른바 히피 세대가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을 그 주름 잡았었으니까 네. 이 세대가 그렇다면 맥주에 있어서도 나름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1978년을 기준으로 집에서 예전에는 정말로 몰래 불 꺼놓고 네. 친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양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자기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러한 홈브루잉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맥주를 만들어 먹던 사람들이 이른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 자신들의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재료상 같은 곳들이 이러한 홈브루어들이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엄청난 다양성의 시대가 열렸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오늘날 미국 맥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 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는 그런 대단한 브랜드들이 바로 이때 집에서 맥주를 양조하던 젊은이들에게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맥주 역사 오늘 2탄인데 절반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 4부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네네. 금요일에 저희가 미국 맥주 3탄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 뵙겠습니다. 노균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